평온한 주말 아침은 언제나 정해진 리듬으로 시작된다. 거실 창가로 길게 늘어지는 햇살, 원두가 갈리는 규칙적인 소리, 그리고 부엌에서 느껴지는 아내의 고요한 인기척. 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습관처럼 곁눈질로 아내를 살핀다. 아내는 오늘도 어김없이 연한 갈색빛이 감도는 거의 보리차에 가까운 옅은 커피를 내리고 있다.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진한 에스프레소의 쓴맛보다는 뜨거운 물을 가득 부어 희석한 맹맹한 커피를 즐기기 시작했다. 쓴 것을 싫어하는 성격 탓일까? 아니면 무언가 쓴맛을 감당하기 힘든 속사정이 있는 걸까? 내 안의 의심은 늘 이런 사소한 지점에서 소리 없이 고개를 든다. 오늘도 커피가 너무 연한 거 아니야? 내 물음에 아내는 그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특유의 내성적인 성격 탓에 그녀는 긴 대화를 피하려 한다. 그냥 이게 편해요. 그 짧은 대답 뒤로 그녀가 꾹꾹 눌러 담은 감정들이 밀려온다. 우리는 5년차 부부지만 가끔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먼 타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대화는 겉돌고 침묵은 오히려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나는 그 평화가 불안하다. 마치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언제 깨질지 모르는 정적을 나는 늘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다. 아내의 차는 늘 완벽하게 깨끗하다. 그녀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의 차를 관리한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녀는 차 안에 굴러다니는 작은 영수증 하나,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모두 정리한다. 깔끔한 성격이니까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의심이 많은 내 성격은 그 청결함마저 때로는 숨김의 증거처럼 느껴지곤 한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그녀의 차는 늘 방금 세차를 마친 듯 윤기가 흐른다. 무언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노력처럼 보이기도 해서 나는 가끔 등줄기가 서늘해지곤 했다. 일요일 아침, 예정된 외출을 위해 차고로 향했다. 며칠 전부터 차에서 나는 미세한 냄새가 신경 쓰였다. 아내가 즐기는 그 옅은 커피향과는 전혀 다른 아주 강렬하고 진한 커피향이 에어컨 송풍구를 타고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아내는 향수를 쓰지 않는다. 그녀가 마시는 커피도 향이 거의 없다. 그런데 외차 안에선 묵직한 원두 냄새가 났던 걸까? 나는 아내가 운전석 문을 열어두고 잠시 집으로 들어간 사이 홀린 듯 조수석 앞에 글로브 박스를 열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다. 하지만 오늘따라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쳤다. 글로브 박스는 늘 그렇듯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자동차 보험 서류, 차량 등록증, 그리고 비상용 물티슈까지. 그런데 서류 뭉치 구석에 끼워진 작은 종이 한 장이 내 시선을 잡아 끌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종이를 꺼내 펼쳐보니 그것은 영수증이었다. 아내가 절대 가지 않을 법한 회사에서 꽤 멀리 떨어진 번화가의 한 개인 카페에서 발행된 영수증. 결제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 그 시간은 그녀가 늘 외근 중이라고 말했던 때였다. 카페 이름은 낯설었고 메뉴에는 더블샷 라떼가 찍혀 있었다. 그녀는 절대 마시지 않는 아주 진하고 쓴 커피였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영수증을 다시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잉크가 번진 자리에 적힌 결제 내역이 내 눈앞에서 흐릿하게 겹쳐 보였다. 차가운 금속성 글로브 박스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아내의 비밀이 그곳에 있었다. 나는 문득 이 완벽하게 깨끗한 차가 사실은 어떤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닦아온 무대일지도 모른다는 소름 끼치는 상상을 하고 말았다. 아내가 현관문 너머로 다시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히 영수증을 구겨 주머니에 쑤셔 넣었지만 이미 내 안의 평화는 산산조각 난 뒤였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집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주말 부부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우리는 평소 서로의 일상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편이었다. 하지만 평온하던 호수에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것 같은 느낌. 그 불길한 예감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현실이 되어 내 목을 조여왔다. 아내는 최근 들어 부쩍 야근이 잦아졌다. 원래 회사 일이 많은 편이긴 했지만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마저 늦게 퇴근하겠다고 연락이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팀장님이 갑자기 급한 건을 넘기셨어. 먼저 자. 나 늦을 것 같아.
메시지 창에 뜬 그 짧은 문장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 평소라면 따뜻한 저녁을 함께 준비하거나 거실에 앉아 가벼운 대화를 나눴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집안은 정막만이 감돌았다. 나는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고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틱, 틱, 틱. 그 소리가 내 불안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시간은 자정이 다 되어서였다. 피곤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들어선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언가 감추고 있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수고했어. 저녁은 먹었어? 내 물음에 그녀는 대답 대신 가방을 소파 위에 툭 던져놓고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다. 그 짧은 찰나 나는 그녀의 행동에서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두던 스마트폰을 그녀는 이제 반드시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테이블 구석에 두는 습관이 생겼다. 게다가 핸드폰 비밀번호조차 바뀌어 있었다. 어제 새벽 그녀가 잠든 사이 알람을 끄려고 화면을 켰다가 익숙했던 패턴이 풀리지 않아 당황했던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나라는 사람 원래 의심이 많은 성격인 걸 나 스스로도 잘 안다. 하지만 아내의 변화는 너무나도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그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씻고 나와. 내가 차라도 한 잔 타줄게. 그녀는 화장실 안에서 물을 틀며 짧게 알겠다고 대답했다. 욕실 문틈으로 들려오는 쏴 하는 물소리를 들으며 나는 식탁 앞에 앉아 멍하니 그녀의 가방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저렇게 숨죽이게 만드는 걸까? 그녀가 변한 걸까? 아니면 내가 그녀의 숨겨진 면을 뒤늦게 알아차리기 시작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질수록 가슴 한구석이 짓눌리는 기분이었다. 얼마 후 욕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걸어 나왔다. 갓 씻고 나온 탓에 얼굴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고 옷은 이미 갈아입은 상태였다. 나는 그녀를 다독여주기 위해 다가가 가볍게 안아주려 했다. 고생했어 정말. 나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그녀를 살짝 끌어안았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코끝을 찌르는 낯설고 강렬한 향기가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소에 즐겨 쓰던 은은한 비누향이 아니었다. 아주 진하고 자극적이며 어딘가 퇴폐적인 느낌마저 드는 낯선 향수 냄새였다. 그 냄새는 그녀가 씻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겉옷에서, 아니 그녀의 온몸에서 진동하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멈칫하며 그녀의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지만 내 코끝에 감도는 이 농밀한 향기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어떤 증거처럼 내 코 속을 파고들었다. 대체 어디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다 온 것일까? 내 직감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아내는 요즘 들어 부쩍 말이 줄었다. 예전 같았으면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조잘대곤 했는데 이제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는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묘한 거리감은 마치 두꺼운 얼음벽이 우리 사이에 세워진 것만 같다. 나는 거실 조명을 아주 낮게 줄여놓고 부엌 식탁에 앉아 습관처럼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본 건 그날 저녁이었다. 아내는 습관처럼 들고 다니던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는데 평소와 다르게 액정을 바닥 쪽으로 향하게 엎어놓았다. 화면에 들어오는 알림이 신경 쓰이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와의 대화 내용이 나에게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걸까?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물었다. 오늘도 많이 바빴어?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네. 그러자 아내는 대답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등 뒤로 닫히는 방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다가 아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으로 손을 뻗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이건 아니야. 의심하지 마.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끝은 이미 통제불능이었다. 화면을 켜자 익숙한 잠금 화면이 나타났다. 예전에는 우리 결혼사진이었던 배경화면은 어느새 이름 모를 풍경사진으로 바뀌어 있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했지만 3번의 시도 모두 실패였다. 예전에 쓰던 기념일 날짜도 내 생일도 아니었다. 맙소사, 비밀번호마저 바뀐 건가? 나는 허탈한 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비밀은 그렇게 철저하게 나로부터 격리되고 있었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의심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수상해 보였다. 향수 냄새가 달라진 건 아닌지, 퇴근할 때 묻어오는 낯선 공기는 어디서 오는 건지, 모든 감각이 아내를 향해 날카롭게 곤두섰다. 아내는 여전히 야근이라는 단어를 방패 삼아 늦게 돌아왔고, 나는 그 방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미칠 듯이 궁금했다. 우리 사이의 신뢰는 이미 금이 가다 못해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예고 없이 비가 쏟아졌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아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참지 못하고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 근처로 차를 몰았다. 회사 건물 앞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아내의 실루엣이 보였다. 나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다. 평소라면 아끼는 자신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야 할 그녀였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건물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도로변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이내 멀리서 검은색 택시 한 대가 속도를 줄이며 그녀 앞에 멈춰섰다. 아내는 주위를 짧게 한번 살피더니 망설임 없이 뒷좌석 문을 열고 올라탔다. 자신의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둔 채 비 내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택시 뒷모습을 보며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저 차는 어디로 향하는 걸까?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나를 비웃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핸들을 꽉 쥔 채 그녀가 탄 택시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 우리 부부의 얇은 껍데기가 드디어 완전히 깨져버린 순간이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아내의 뒤를 밟는 건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그녀의 차는 평소 퇴근 경로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야근이라던 말은 거짓임이 확실해졌다. 핸들을 잡은 내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그녀가 도심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향한 곳은 인적이 드문 외곽의 작은 공원 근처였다. 나는 차를 멀찍이 세우고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움직임을 살폈다. 아내는 차에서 내려 익숙한 듯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다. 그녀가 멈춘 곳은 허름하지만 운치 있는 작은 카페였다. 나는 길 건너편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카페 안으로 들어간 그녀가 잠시 후 손에 든 것은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보기에도 정성스럽게 포장된 꽃 한 다발이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그녀는 왜 남편인 나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곳을 나서는 걸까?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다. 단순한 의심은 이제 확신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꽃을 소중히 품에 안고 공원 안쪽 깊숙한 벤치로 향했다. 나는 나무 뒤로 바짝 붙어 발소리를 죽였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뭇잎 밟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대체 누구를 만나러 온 거지? 그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내 아내를 이렇게까지 바꾸어 놓은 건가? 화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고통조차 지금의 이 비참함보다는 덜했다. 마침내 아내가 벤치에 앉았다. 멀리서 봐도 그녀의 자세는 평소와 달랐다. 등이 꼿꼿했던 평소의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고 몸을 살짝 옆으로 기울인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마치 봄날의 햇살 같은 내가 알던 아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따스하고 애틋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꽃을 조심스럽게 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조심스러웠고 가끔씩 고개를 들어 빈길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애절함마저 묻어났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카메라 앱을 켰다.
셔터 소리가 들릴까봐 숨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였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 아니, 누군가와 이 순간만을 간절히 기다려온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래, 역시 있었어.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녀가 가장 행복해 보이는 그 찰나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사진 속 그녀는 무척이나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런데 이상했다. 벤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치 눈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있기라도 한 듯 허공을 향해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 입가에 번진 미소는 지나치게 몽환적이었고 시선은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아니면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분위기만큼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사랑을 말하고 있었다. 누군가와 미러를 나누는 듯한 그 아찔하고도 기묘한 풍경 앞에서 나는 얼어붙은 채 셔터만 계속 눌러대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이 증거들이 하나둘 쌓일수록 우리의 결혼 생활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다. 도대체 저 여자의 내면에는 내가 모르는 어떤 세계가 숨어 있는 것일까? 아니, 어쩌면 나조차 알지 못하는 제3의 인물이 내 아내의 삶 속에 깊숙이 침범해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쥔 채 그녀가 앉아있는 벤치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번에야말로 모든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의 등 뒤로 묵직한 정막이 따라 들어왔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있던 나는 찰칵거리는 도어락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나타난 아내의 실루엣을 노려보았다. 오늘따라 유독 차분해 보이는 저 표정이 마치 꾹꾹 눌러 담은 거짓말들로 빚어진 가면 같아서 숨이 막혔다. 오늘도 야근이었어? 내 목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찢고 나갔다. 아내는 신발을 벗다 말고 흠칫 놀라 어깨를 떨었다. 불을 켜지 않은 탓에 그녀의 표정을 온전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 서둘러 가방을 고쳐잡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는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다. 거짓말하지 마. 오늘 그곳에 갔었잖아. 네가 매주 화요일마다 들러서 그 사람과 커피를 마시고 꽃을 주고받던 그곳 말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아내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침묵은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거나 억울하다고 내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더라면 이토록 비참하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숨을 죽인 채 마치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꼿꼿이 서 있을 뿐이었다. 말 좀 해봐. 도대체 그게 누구야? 우리 결혼 생활이 지난 5년의 시간이 겨우 그 남자 하나 때문에 무너져야 하는 거냐고. 나는 아내의 어깨를 붙잡고 강하게 흔들었다. 그녀의 몸은 종이처럼 가볍고 연약했다. 내 손길에 휩쓸려 휘청거리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젖어가는 눈망울로 나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건 슬픔인가? 아니면 들켜버렸다는 공포인가?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 아내의 내면 깊숙한 곳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잔인하게 파고들었다. 당신, 어쩌면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아끼는 건지도 모르겠네. 그렇지? 내가 차려준 저녁보다 퇴근길에 그 사람과 나누는 커피 한 잔이 더 소중했던 거지? 내 비아냥거림에도 그녀는 그저 가느다란 흐느낌만을 내뱉었다. 이 집안 구석구석 배어있는 우리의 흔적들이 이 순간만큼은 전부 가짜처럼 느껴졌다. 식탁 위 올려둔 화병 속 꽃들, 아내가 즐겨 입던 실크 잠옷, 우리가 함께 고른 가구들까지 전부 다. 그녀의 침묵은 내 추측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대답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저지른 배신에 대한 가장 완벽한 증거였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액정을 아래로 향해 둔 채 마치 절대 깨어지지 않을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저 차가운 물체. 나는 그녀의 어깨를 놓아주고 성큼성큼 다가가 그 휴대폰을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이게 그렇게 중요했어?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담긴 이 화면 속 세상이 내 얼굴보다 더 궁금했던 거냐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잠금 해제하려 시도했다. 물론 그녀의 비밀번호는 알 수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아내를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화를 참느라 목구멍까지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휴대폰을 그녀의 코앞까지 들이밀며 낮지만 가장 위협적인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 당장 잠금 풀어. 그리고 그놈한테 전화 걸어. 당장 스피커폰으로 연결해서 우리 집 앞으로 부르라고 해. 오늘 여기서 다 끝내자. 그놈 목소리라도 직접 들어야 내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당장 전화해!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고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집안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다. 아까 내가 뱉어냈던 독한 말들,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구냐고, 이 집이 내 연애질 장소냐고 쏘아붙였던 그 저급한 언어들이 공기 중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분노가 아니었다. 억울함도 변명도 아니었다. 그저 깊은 슬픔과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허함 뿐이었다. 왜 그랬을까? 나는 차 키를 챙겨들고 무작정 집 밖으로 나섰다. 가슴 한구석에서 끓어오르는 불안감은 분노를 조금씩 잠식하고 있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내 외곽의 작은 공원이었다. 밤늦은 시간이라 가로등 불빛만이 듬성듬성 길을 밝히고 있었다. 멀리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다. 어깨가 눈에 띄게 들썩이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주먹을 꽉 쥐었다. 설마 여기서 그 남자를 만나는 건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아내는 오직 혼자였다. 그녀의 손에는 늘 가지고 다니던 그 낡은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아내는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계속 눌렀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내의 흐느낌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무언가를 참으려는 듯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주변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공원의 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내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가 왜 이곳에 오는지, 왜 매번 꽃과 커피를 사는지, 그 모든 수수께끼의 중심이 저 작은 기기 안에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뒤로 다가갔다. 아내는 내가 온 줄도 모른 채 마치 다른 세상에 가 있는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내 목소리가 공원 안으로 차갑게 울려 퍼졌다.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가는 이미 눈물로 짓물러 있었다. 나를 본 아내는 공포가 서린 눈으로 휴대폰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 필사적인 동작에 오히려 내 의심은 폭발할 것 같았다. 이거 놔. 그게 뭔데? 그 남자랑 주고받은 메시지야? 어디 봐.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휴대폰을 뺏으려 했다. 아내는 몸을 웅크리며 강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내 완력을 이길 수는 없었다. 힘겨운 실랑이 끝에 휴대폰을 낚아챘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나는 화면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메시지 앱이 아닌 음성 녹음 파일 목록이 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상단에 위치한 5년 전 날짜가 찍힌 파일 하나가 재생 중이었다. 나는 당황해서 화면을 끄려 했다. 하지만 내 손가락이 실수로 재생 버튼을 다시 눌러버렸다. 정적이 흐르는 밤 공기를 가르고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그러나 결코 다시 들을 수 없었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우리 딸,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았어.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래도 넌 내 자랑스러운 딸이야. 울지 말고 엄마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야 해. 뚝뚝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 새소리 섞인 목소리. 5년 전 경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장모님의 유언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내가 매주 가져갔던 꽃은 그분을 위한 것이었고, 그녀가 마시던 차가운 커피는 병원 입구에서 어머니와 나누던 유일한 기억이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는 그렇게 홀로 죽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붙잡고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5년 전, 그날 밤의 통화 내용이 공원의 정막 속에서 끔찍할 정도로 선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거실을 가득 채운 정적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의 폐부를 찔러왔다. 아내가 5년 전 세상을 떠난 장모님의 음성 메시지를 듣기 위해 그 쓸쓸한 공원을 찾았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저급한 의심으로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를 난도질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며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차 안에서 흐느끼던 그녀의 뒷모습,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휴대폰을 감추던 그 절박했던 눈빛이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면을 응시했다. 왜 조금 더 다정하게 물어볼 수는 없었을까? 왜 그녀가 침묵으로 일관할 때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슬픔을 먼저 읽어내려 노력하지 않았을까? 나의 의심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그녀의 평온을 파괴하는 흉기였다. 그녀가 왜 늘 커피를 조금만 마셨는지, 왜 퇴근 후 유독 지쳐 보였는지, 왜 핸드폰을 뒤집어 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에게는 남편인 나조차 들어갈 수 없는 오직 어머니를 추억하기 위한 성스러운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공간마저도 부정이라는 프레임으로 더 씌워 오염시켜버렸다. 여보. 조심스럽게 침실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지만 방 안은 이미 서늘한 기운만 감돌고 있었다. 아내는 침대 끝에 앉아 짐을 챙기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평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고 정갈했다. 나는 그녀의 등 뒤에 서서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뱉었던 독한 말들이 그녀의 심장에 박혔을 깊이를 생각하니 숨이 턱 막혔다. 누구랑 만나는 거야?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그 남자가 너한테 뭘 해준다는 거야? 그 모든 질문이 지금 내 가슴을 다시 겨냥하고 있었다. 아내는 가방 지퍼를 닫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지만 놀랍게도 나를 향한 원망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더 깊고 차가운 체념이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내가 영원히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무언가를 예감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나를 믿지 못하는 줄 몰랐어. 우리가 쌓아온 시간이 당신 눈에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었나 봐.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하게 내 가슴을 쳤다. 그녀는 내 사과를 기다리는 것조차 포기한 듯 보였다. 당신은 의심이 많고 섬세한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언제나 당신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내야 했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겠어. 어머니의 목소리마저 당신의 의심으로 더럽혀지는 건 나한테는 죽기보다 괴로운 일이야. 아니야, 미안해.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 그저 내가 너무 불안해서 제발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 찰나의 거리감이 우리 사이에 놓인 넘을 수 없는 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고 옷장을 정리하며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지금 우리 사이에는 너무 큰 구멍이 뚫려버렸어. 그 구멍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나도 지금은 모르겠어. 당신과 마주 앉아 있으면 자꾸 어제 그곳에서의 당신 눈빛이 떠올라. 당신은 나를 아내가 아니라 범죄자 취급하듯 내려다보고 있었잖아. 그녀는 작은 여행용 가방을 챙겨 들고 문 앞까지 걸어갔다. 나는 그녀를 막아서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달라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저지른 일의 무게가 이렇게나 무거웠던가. 그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슬픔, 실망, 그리고 지독한 피로감이 뒤섞여 있었다. 당분간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친정집에 가서 지낼 거야. 거기서는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든 나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
잠깐, 제발, 그렇게 가지 마.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잖아. 전화는 받지 않을게. 당분간은 나를 좀 내버려둬. 그래야 내가 당신을 다시 볼 용기가 생길 것 같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허망하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집안은 고요했다. 평소라면 그녀가 퇴근 후에 풍기던 은은한 커피향이 났어야 할 이 공간이 이제는 마치 버려진 무덤처럼 차갑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나는 나의 의심이 결국 우리 부부의 유일한 안식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과연 그녀가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 자격이 있기는 한 것일까?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내 방에는 오직 거친 내 숨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하지만 너무나도 견고한 유리벽이 세워졌다. 나는 어떻게든 그 근간관계를 메우고 싶어 안달이 났다. 아내가 좋아하는 따뜻한 라떼를 사서 퇴근하고 그녀가 평소에 흘리듯 말했던 무심한 사소한 것들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다. 마치 다 타버린 재 위에서 다시 불씨를 살려보려는 사람처럼 나는 비참할 정도로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나의 그런 노력은 오히려 그녀에게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되고 있었던 것일까? 거실에 놓인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도 그녀의 시선은 늘 허공 어딘가를 떠돌았다. 내가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마치 억지로 삼켜야 하는 쓴 약처럼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오늘 회사 일은 좀 어땠어? 내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괜찮아라고 답할 뿐이었다. 그 짧은 대답 뒤에 이어지는 정막은 나를 질식하게 만들었다. 내가 저지른 의심과 폭언이 그녀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구덩이를 팠는지 나는 그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녀가 좋아하던 영화를 틀어놓기도 하고 주말에 함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도 해보았다. 하지만 아내는 매번 미소를 짓는 척하며 거절했다. 그 미소조차 너무나도 투명하고 쓸쓸해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내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혼자서만 갉아먹으며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다. 나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는 혼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을까. 엄마라는 존재를 잃어버린 상실감을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 차가운 공원 벤치에 앉아 녹음된 목소리만을 붙들고 버텨온 그녀의 시간을 나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나의 의심은 그녀가 겨우 지탱해오던 아주 작은 숨구멍마저 막아버린 꼴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남편이 아니라 그녀의 슬픔을 유린한 가해자였던 셈이다. 아내는 이제 거실에 나와 있는 시간보다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다. 그녀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문 뒤에서 나는 그녀가 내는 작은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다. 마치 내가 아는 아내는 서서히 사라지고 오직 슬픔으로만 이루어진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미칠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거실을 서성였다. 내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녀는 더 깊은 고독 속으로 침잠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물리적인 거리보다 훨씬 먼 마음과 마음 사이의 비극적인 거리였다. 그녀를 다시 웃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웃게 하는 것은 욕심일지도 모른다. 그저 그녀가 나를 다시 바라봐주기만이라도 한다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나라는 존재를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투명인간처럼 내 곁을 스쳐 지나가며 그녀는 오로지 과거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 숨쉬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는 연기처럼 그녀는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오늘도 나는 그녀의 방문 앞에 섰다. 저녁 식사를 했는지 묻기 위해 혹은 그저 그녀가 방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문틈 사이로 아주 희미한, 그러나 억누를 수 없는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췄다.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방 한가운데 그녀는 작게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낡은 액자가 꼭 안겨 있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액자를 꽉 움켜쥔 채 그녀는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어깨를 들썩이며 내뱉는 그 울음소리는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내가 그토록 의심하고 몰아세웠던 나의 아내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가여운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등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가 함께 보낸 5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껍데기뿐인 시간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그녀의 남편이었지만 정작 그녀가 가장 필요로 했던 위로가 무엇인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 저 방 안에서 그녀는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운 채 오직 그리운 사람만을 부르며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거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매미 소리조차 이 공간의 정적을 깨뜨리지 못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그 속에 담긴 연한 커피는 아내가 늘 마시던, 하지만 내가 결코 이해하려 들지 않았던 바로 그 취향이었다. 아내는 소파 깊숙이 몸을 묻은 채 5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모습은 내게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찔렀다. 내가 그동안 이 사람에게 무슨 짓을 했던 걸까? 미안해,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미안해.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다. 아내의 내성적인 성격 뒤에 숨겨진 그 거대한 고독을 나는 불륜이라는 저급한 단어로 짓밟아버렸다. 그녀가 매주 그 공원을 찾았던 것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혀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붙잡고 다시 한번 그 품에 안기기 위해서였는데, 나는 그 절박한 추모의 시간을 나의 의심으로 더럽혔다. 당신이 의심했던 건 당신의 부족함이 아니었어. 그저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당신의 그 편협함이었지. 아내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숨겨진 상처는 깊고도 날카로웠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 끝에는 원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체념이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려 했지만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몸을 뒤로 물렸다. 그 짧은 움직임이 내게는 거대한 절벽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지만 그 손은 이미 예전의 온기를 잃어버린 채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당신이 짊어졌던 슬픔을 이제는 내가 같이 나눌게. 혼자서만 듣지 마. 나한테도 들려줘. 당신 어머니의 목소리를. 내 말에 아내는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상처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내가 얼마나 의심 많은 사람인지, 나는 그녀가 얼마나 깊은 슬픔을 숨기고 사는 사람인지 알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숨기지 않기로 약속했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은 더 이상 뒤집혀 있지 않았고, 나는 그녀의 시간을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과연 그런 약속들로 이 깨어진 유리조각 같은 신뢰를 다시 붙일 수 있을까? 우리는 화해라는 이름 아래 다시 한 집에 머물게 되었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정적은 여전히 서늘했다. 아내가 잠든 사이 나는 휴대폰을 힐끔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의심의 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 또한 내가 다정한 말을 건넬 때마다 과거의 그 끔찍했던 추궁을 떠올리는 듯 움찔거린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지만 사실은 각자의 상처 속에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함께 보낼 내일은 과연 진정한 회복의 과정일까?
아니면 서로를 배려한다는 명목하에 덮어둔 거짓 평화의 연장선일까?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내가 저지른 그 끔찍한 의심과 낙인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우리 사이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흉터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과연 이 깊은 골을 완전히 메우고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까? 아니면 서로의 눈을 볼 때마다 그날의 악몽이 더 칠해지는 평행선을 영원히 걷게 될까?